현대시 1강 춘설 정지용 해봅시다. 춘설 정지용. 자, 정지용이라는 시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들, 그죠? 내가 정지용은요 딱 한마디로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정지용은 이미지스트 라고 불리는 작가입니다. 이미지스트. 그러니까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잘 쓴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미지는 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하나가 감각적 이미지, 나머지가 비유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 이 세 가지를 이미지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정지용은요 감각적 이미지를 굉장히 잘 쓴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감각적 이미지. 그래서 이 춘설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춘은 당연히 이제 봄 춘자고 설은 눈설자죠. 그죠? 봄에 무슨 눈이 와요? 아주 무식한 소리죠. 봄에도 눈이 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봄이 됐는데 초봄에 약간 추울 때 내린 눈을 본 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사고에 실려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고 문학에 춘설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게 전 교육과정인지 지금 교육과정인지 좀 아리까리합니다. 지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은 작품 읽고 느낌만 받고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볼게요.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꿈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기던 고기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하니 눈에 하도 뻗고 도로 죽고 싶어라. 자,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이 작품은요 완벽한 순수시죠. 완벽한 순수시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냥 말 그대로 봄에 눈이 왔어. 그걸 본 화자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꽃샘추위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샘추위. 자, 그러면은 한번 작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자 선뜻 했을 때 선뜻하고 뭐가 나와요? 느낌표가 뿅 나오죠? 느낌표가 없어도 되는데 집어넣었단 말이야. 선뜻, 여기서 선뜻 느낌표를 집어넣음으로써 봄눈을 본 화자의 놀라움을 보여준 거야. 문을 딱 열었는데 눈이네? 이런 식으로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자, 먼 산이 이마에 차라. 공감각적 심상이죠. 먼 산을 봤는데 차가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먼 산을 봤는데 눈이 보이니까, 눈이 안 보여야 되는 시대인데 눈이 보이니까, 먼 산에 눈이 보이니까 차가움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 흰눈을 봤는데 눈 덮인 산을 봤는데 차가움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 시각을 촉각화해서 표현했다. 공감각적 심상.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 맷뿌리는요 산뿌리, 그러니까 산봉우리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덮인 산봉우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마바지를 한다. 이마바지라는 거는 이거 이마랑 이마를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앞으로 못하는 그거 있잖아. 같은 성별과는 할 수 있겠지만 이성과는 못하는 그거. 자, 이렇게 이마바지를 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산이 엄청 그렇게 가깝다는 거야? 산이 이렇게 박치게 하는 거야? 아니겠죠, 그죠? 산이 엄청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이마바지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마바지 했대? 맷뿌리와 서늘없고
서늘없고 서늘없다라는 거 서늘다 서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빛난 그러니까 시각의 촉각 이것도 공감각적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덮인 메뿌리를 봤거든. 눈이 덮인 메뿌리를 봤어. 근데 그 메뿌리와 차갑게 서늘하게 이마바지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각의 촉각과 그래서 정리하면은 눈이 덮인 산봉우리에 눈이 덮였어요. 그 눈이 덮인 산봉우리를 보니까 이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산봉우리를 보니까 이마바지하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거 차가워 서늘하네. 시각을 서늘하다 촉각화해서 설명했다. 이것도 공감각적 심사입니다. 봐봐 감각적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자, 봄이 오고 있어요.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마찬가지죠. 옷고름이 향기롭다. 옷고름이 향기롭다. 똑같이 시각에 이거 똑같은 게 아니죠. 시각에 이거 뭐야? 후각화가 되겠죠. 시각이 후각화가 됩니다. 흰 옷고름을 향기롭다 라고 후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옹송부리고 살아난 양이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옹집 아니기던 고기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하도 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요. 마지막 면입니다. 마지막 면.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그러니까 이 철 아닌 눈이 춘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피기 전에 눈이 보통 안 오잖아. 그치? 눈이 안 오잖아요. 봄에. 근데 꽃 피기 전에 이 눈이 내렸어. 봄에. 봄눈이 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하돛을 벗고 여기서 하돛에서 핫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웃어. 이거 아니지. 하돛은 약간 속옷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자, 근데 여기 이 춥고 싶어라 라는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화자의 정서를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자, 봄이 됐다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 봄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밖을 보니까 눈이 왔네? 겨울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 겨울의 추움, 겨울의 차가움을 만끽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진짜? 예. 자, 첫 번째는 겨울을 만끽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겨울을 만끽하고 싶다라는 말은 어쨌든 지금 봄이 됐잖아. 그치? 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되는 거야. 봄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첫 번째. 쏘리 미안해.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겨울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니네 중국집에서 짜장면도 시키고 탕수육도 시켰어. 여기 물론 찡먹하는 몰상식한 놈들이 좀 있죠, 그죠? 탕수육은 부먹. 탕수육 먹었어. 근데 배불러. 짜장면도 다 먹고 탕수육도 다 먹으려니까 배가 부른 거야. 그럼 탕수육 남기잖아, 그치? 보통 남겨. 일반인이라면, 사람이라면 보통 남깁니다. 그래서 다 못 먹어요. 자, 그러면은 엄마나 이제 뭐 예를 들어 집에서 시켜 먹었으면 엄마가 치우시던가 아니면은 뭐 중국집에서 먹었다 치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집 종업원이나 이제 사장님이 이제 치우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하면서 하나 더 집어 먹잖아. 탕수육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잖아. 배는 부른데 하나 더 집어 먹자. 봄이 된 줄 알았어. 눈이 왔네. 이거 눈이네? 겨울이네? 겨울을 느끼고 싶다. 왜? 겨울이 가는 게 아쉽거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찌됐건 간에 눈이 오긴 왔지만 현재는 지금 봄이죠. 그쵸? 봄이 왔다는 거야. 자, 봄눈이 내렸어. 봄눈이 내렸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봄이 됐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봄이 왔다는 것을 화자는 완전하게 인식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봄을 느끼려고 써놓는 거야. 온몸으로 느끼려고. 두 번째. 봄을 느끼고 싶은 심정이다.
자, 그러니까 탕수육을 먹기 전을 한번 생각을 해봐. 탕수육을 먹기 전. 아, 진짜 막 탕수육 냄새가 겁나 나고 있어. 탕수육 냄새가. 아씨, 언제 나오나? 아, 탕수육 겁나 먹고 싶어. 근데 저기서 이제 아줌마가 소스에다,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소스를 붓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느끼는 거지. 아, 탕수육이 나올 때가 됐구나. 느끼는 거지. 그럼 니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버클 풀잖아. 벨트 풀고 따잖아, 여기. 동원아, 그래 안 그래? 하긴 얘 그렇지. 존나 고생하네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 보통 안 그래. 하나 더 줘먹어요. 벨트 따잖아. 벨트 풀고 버클 따고, 그지? 예소미,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수환이 그래 안 그래? 맞잖아. 맞다고 해야 수업이 진행이 되겠지. 그거야. 얘는 지금 봄 눈을 보고서 아,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버클 따는 거야. 아, 이제 만끽해야지. 탕수육 만끽해야지. 벨트 따는 것처럼 봄을 만끽하려고 겨울옷을 벗는 거예요. 겨울옷을 벗고 온몸으로 봄을 느끼고 싶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봐봐.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일단 내가 선생님이 이 춘서는 시험에 안 내요. 너무 쉽거든. 근데 만약에 낸다고 하면은 당연히 마지막 연애 의미가 가장 시험에 나올 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심상 나오겠죠. 심상. 공감각적 심상. 물론 춘설 단독 작품으로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럼 뭐랑 나올까? 정지용의 작품 중에서 감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대전용어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향수? 가 아니라 향수. 제가 노래도 불러줬었죠? 네.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뭐라고? 자, 요거랑 엮을 수가 있겠죠. 감각적 이미지에서. 왜냐면은 거기에서는요, 공감각적 심상도 나오고요, 복합 감각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합 감각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자, 오케이.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정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고려가요죠. 예. 자, 고려가요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갈래적인 특징, 문학사적 가치가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갈래입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고려가요는 아시겠죠? 실제로도 기출됐습니다. 모의고사에. 자, 고려가요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가요가 뭐야? 가요. 우리는 애국가를 가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나비야 이걸 가요라고 하지 않아. 가요라는 명칭은 뭐랑 똑같다? 유행가와 똑같다. 자, 유행가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지배계층의 문학에 가깝겠냐? 피지배계층의 문학에 가깝겠냐? 피지배계층의 문학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고려가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의 평민들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야. 고려시대의 평민들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가 어디로 편입된다? 궁중으로 편입됩니다. 궁중으로 편입돼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자, 동아리가 귀족이야. 왕족이야. 왕족. 요즘 그 더킹 드라마 하죠. 이민호. 알면 너희들 죽이려고 했었어. 아니야. SBS에서 SBS 맞죠? 거기 보시면은 어쨌든 자, 동아리 왕족이야. 왕족. 그래서 맨날 동아리는 집에서 뭐 만들어? 클래식 만들어. 막 이런 아리아 같은 거 막 듣고 막 그랬어. 그런데 이 동아리가 우리 백성들 잘 살고 있나 하고 이제 궁궐 밖으로 딱 나갔거든?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 정육점에서 고기 썰던 정우가 막 흥얼거리는 노래를 듣는데 요즘 뭐가 유행이야? 너 요새 가요 노래를 잘 불러. 아이돌 누가 요새 1등이냐? 발라드. 너는 야, 생긴 대로 놀아줘. 발라드. 너한테 발라드가 가당키나? 아니죠. 야, 아이돌 약간 약간 성덕의 느낌. 아이돌 누가 유명한 애 뭐 없어? 아이유 노래 저기 했냐? 방탄.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으르렁 대고 되면서 저 새끼가 고기를 썰고 있으니까 진짜 응? 존나 으르렁거리면서
아 내가 노래를 안 들어가지고 잘 몰라. 자 그러면은 맨날 오페라 노래만 듣고 아리아만 듣고 막 이런 것만 듣던 애가 으르렁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냐? 천하다 센세이. 야 개재밌다 개꿀잼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엄청 재밌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수집을 합니다. 평민들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들을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궁중 속악으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속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궁중 행사에서 불리던 노래를 속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속악도 악과 강악 뭐 나눠가지고 설명하는데 니네들 그런 거 절대 몰라도 돼. 아는 게 희한한 거야. 몰라도 돼요. 어쨌든 궁중의 노래로 편입을 시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궁중의 노래로 편입을 시키는데 자 니네 쌍화점 봤죠? 안 봤다는 개구라는 치지 마세요 제발. 지민이 표정 봐봐. 봤어 지민이. 자 쌍화점을 보시면 물론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면은 다른 장면이고 그 쌍화점을 보시면 이게 고려의 얘기입니다. 고려. 쌍화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고려가요에. 쌍화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시면 이제 고려의 왕이 이제 주진모예요. 주진모. 주진모가 이제 궁궐 행사에서 이제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 노래 한 곡 하시죠 부장님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제 주진모가 못 이기는 척 나가가지고 이제 쌍화점을 부르기 시작해요. 뭐 이제 가요등 같은 거 타면서 쌍화점을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궁중 행사 때 불리던 노래로 편입이 됩니다. 평민들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가. 그리고 이게 계속 구전되어 오다가 문자로 조선시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문자로 정착이 돼요. 왜냐면 이때는 훈민정음이 없었잖아, 고려시대에는. 그래서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문자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아있는 작품 자체가 많지 않은 거야. 근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요, 그 나라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거야. 그치? 고려시대의 분위기는 어땠어?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입니다. 여성 인권도 훨씬 조선시대에 비해서 높았고요.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어요. 근데 반면에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잖아. 유교국가, 그지? 엄청 폐쇄적이고 십선비스럽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생각해볼 때, 양반들 수준에서 생각을 해볼 때 남자랑 여자랑 연애하는 노래가 가당키 나냐 이거야. 쌍스럽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다 버려버려. 다 버린다고. 다 날려버려요. 남녀. 자, 그러니까 궁중에서 불리던 노래가 이제 구전되어 오면서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문자로 정착이 되기 시작하는데 남녀 상열지사다. 남녀 상열지사. 남자랑 여자가 서로 열렬히 꽁냥꽁냥하는 노래다. 라고 해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천박하고 야한 거야. 그러니까 막 노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 혹은 노래를 바꿔버립니다. 그거를 내가 변계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문자로 정착될 때 변계의 과정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 얘기를 임금과 신하의 노래로 바꿔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혹은 노래를 짜집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니네 가시리 생각해봐. 가시리 아주 대표적인 고려가요죠. 중학교 때 배우는 고려가요는 아마 제가 알기로 가시리 한 편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가시리도 보시면은 자 현대어 프리에서 설명은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하다가 갑자기 위증질과 태평성대 이지랄 하잖아. 태평성대가 뭔데? 온 나라가 평안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온 나라가 평안합니다. 주제가 안 맞잖아. 그치? 근데 그 뒤에 온 나라가 평안하다 태평성대라는 구절을 집어넣음으로써 궁중에서 불리는 송축의 노래로 바꿔버립니다. 송축이라는 것은 축원, 축복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보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 식으로 노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의 과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앞뒤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 앞뒤 내용이. 그래서 실제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려가요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도 고려가요였어? 이것도 고려가요였어? 라는 걸 확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요는 어찌됐건 간에 그 기원이 평민이기 때문에 평민스러운 주제를 많이 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진솔한 사랑 이런 것들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정석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고려가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고려가요는요 이 형식 어쨌든 이 고려가요도 정형식이니까 고정된 형식이 있겠지. 여러분들이 고려가요를 봤을 때 고려가요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형태를 봤을 때. 그래서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
자, 이걸 대답을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 자, 하나씩 얘기해볼까? 영구라고 하면 안 되죠. 후렴구라고 해야죠. 후렴구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또 음보, 음변음분이. 그렇지. 삼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어요. 삼음보 율격. 그 다음 또 그렇지. 분절체. 뭐 분연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분장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인장체. 연장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가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그 여러 가지 고전 시가들 중에서 후렴구가 존재하는 고전 시가는요 고려가요 딱 하나예요. 물론 경기체가라는 갈래도 있어요. 경기체가라는 갈래도 경기 어떠하리 있고라는 후렴구가 반복되긴 하는데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경기체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통한자거든. 그래서 경기체가는 안 배우니까 아 후렴구가 보인다.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민요든가 고려가요든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